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장관 3명 교체, 소폭 인사였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야당은 초반 공세가 신원식 후보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참 군인이라며 엄호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전국 잠시 뒤에 정리하겠습니다. 철도노조가 수서행 KTX 편성 등을 요구하며 4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오늘로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열차 운행률부터 알아보고 왜 수서행 KTX가 쟁점인지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큐 철도 파업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79.3%로 어제 오후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파업 참가율도 26%, 다소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광역전철을 포함한 일부 열차가 감축 운행되면서 시민 불편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파업 이틀째입니다. 열차 운행률이 어제보다 좀 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철도 노동조합의 파업 이틀째인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열차 운행률이 평소에 79.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3시 기준 76.4%에 비해서 다소 높아진 것입니다.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84%, KTX는 77.5%, 일반 열차는 75.9%, 화물 열차는 19.5% 운행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관리하는 1345선 일부 구간과 분당선, 경의 중앙선 등에서 감축 운행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늘 출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 운행률은 평소에 84%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코레일 측은 출근 시간대엔 90% 이상으로 운행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인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노조의 이틀째 파업 참가율은 26%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6시 기준 출근 대상자 18,300여 명 가운데 4,700여 명이 파업에 참가해 참가율은 26.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첫째 날인 어제 참가율 21.7%보다 늘었고 4년 전 파업 첫날 참가율 22.8%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파업 첫날인 어제 퇴근 시간대 기준 수도권 전철 운행률은 88.2%로 집계됐지만 지연 운행에 따른 불편이 곳곳에서 이어졌는데요. 철도 파업이 이어지는 동안 시민들의 출퇴근길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4호선에서 사고가 나서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수도권 광역전철 4호선에서 선로 보수 장비인 모터카가 열차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4호선 하행선 범계역에서 금정역 사이 구간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가 4시간 40분 만인 아침 8시 반쯤 재개됐습니다. 범계역 관계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마 4시 들어가면 사고가 났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그때서 거예요. 제가 20분 왔는데 그때 바로 재개됐거든요. 코레일 측은 이번 사고로 열차 8대 운행이 최대 1시간가량 지연됐지만 서울 방면 열차 운행에선 큰 지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객 운송뿐 아니라 화물 운송에도 차질이 있을 텐데 노사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네, 오늘 오전 9시 기준 화물 열차 운행률은 평소에 19.5% 수준으로 5대 가운데 1대만 움직이는 셈입니다. 한시적인 파업으로 끝나면 물류 운송의 차질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지만 장기화할 경우 화물 운송 상당량을 철도에 의존하는 시멘트 업계 등에선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화물 열차 운행이 줄면서 시멘트 운송량은 평소에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시멘트 운송량이 평소에 20%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9월은 시멘트 업계의 연간 경영 성과를 가늠하는 극성수기이기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노사 공식 대화의 물꼬는 아직 트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는 다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실무진선에서 물밑 접촉은 이어갈 방침인데요. 역시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조 측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석 연휴까지 2차 파업도 검토하기로 한 만큼 파업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이 착수 1년 만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며 당시 청와대 참모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네, 감사원입니다. 네, 수사 요청한 사람만도 숫자가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국가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국회 등에서 제기되자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 참모와 국토교통부, 통계 작성 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와대 관계자가 11명, 국토부 3명, 통계청 5명, 부동산원은 3명입니다. 정확히 누구인지는 감사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청와대 전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혐의는 통계법 위반과 직권 남용, 업무방해 등입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럼 정확히 어떤 통계를 조작했다는 겁니까? 네, 언론 보도에 많이 알려진 대로 감사원이 조사한 분야는 크게 3가지입니다. 주택과 소득 그리고 고용인데요. 이번 감사원 조사의 방점은 부동산, 즉 주택에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청와대와 국토부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4개월 동안 부동산원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것만 94번이 넘는데요. 이 수치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보수적으로 잡아낸 최소 수치라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하기 전에 미리 받아서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수치가 높게 나오면 재검토를 지시하거나 상승 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또 현장 점검을 요구해서 상승률을 낮추게 압박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조작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주요 조작 사례라면서 구체적인 발언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집값 통계 수치를 보고받고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느냐라고 국토부를 질책했고요. 국토부는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서 제대로 협조 안 하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민간 통계와 차이가 커서 불신 여론이 커지자 부동산원은 조작을 숨기려고 표본 가격을 조정하고 조사 표본을 전면 교체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소득과 고용 분야 통계에 대한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통계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소득과 분배 수치가 나빠지자 통계를 조작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말 가계 동향조사 공표를 준비하면서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 가구 소득에 가중값을 추가로 줘서 소득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은 이 과정에서 당시 청장이 외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보고하지 않았고 임의로 적용해서 공표했다고 감사원은 말했습니다. 2018년 1분기에는 소득 분배가 크게 악화하자 이를 낮추려고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 분배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이 2003년 이후 최악으로 나오자 취업자 가중값을 다시 빼고 계산해서 수치를 낮췄다는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통계청에 표본에 문제가 있는 거로 허위 해명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고용 통계와 관련해서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이 비정규직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간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실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게 아니고 설문문항 영향을 받아서 결과가 달라진 거라고 주장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섭 장관 탄핵을 추진할지 논의했는데 결국 발의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군요. 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지도부 결정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애초 추진하려던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사실상 경질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들어보시죠.
이종섭 장관 인사 관련해서는요, 그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로 봅니다. 하지만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덮을 순 없다며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난 11일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이 후임으로 신원식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결정을 보류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은 명분이 없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애당초 탄핵을 꺼내들 것이 아니었다며 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 철회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의석수를 믿고 밀어붙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 헌재에서 전원일치 기각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 결정이 나올 게 뻔했다며 무모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원식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극우 발언 논란 등을 들어 군을 지휘할 역량도 부족하고 가치관도 부적절하다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입니다. 청와대를 습격한 무장공비 출신 김신조 씨가 국방장관에 내정된 줄 알았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혁명이라면 불의의 한관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의 정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가 최고 안보 전문가로서 적임자고 과거 발언은 민간인 신분일 때 한 것임을 참작해야 한다고 엄호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과거의 이야기들, 특히 민간인 시절의 이야기죠. 이야기들이 저런 이야기 있었는지 저도 저번에 처음 들었는데, 근데 이제 국방 정책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이제 북러 간에 지금 정상회담도 있고 굉장히 사태가 좀 심각합니다. 네. 신원식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최상병 사건과 전직 대통령 관련 발언 논란 등에 대해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자로서도 지금 어떻게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단 청문회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국가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서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권 내내 전방위적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작 정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윗분의 실체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이 1년간 여론몰이를 하며 감사하더니 결국 미리 써놓은 각본대로 결론을 냈다고 반발했습니다. 부동산 통계는 생산기관별로 표본의 구성, 조사 방식, 작성 방법 등의 차이가 있고 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단순 비교한다면 통계 왜곡을 초래한다고 감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권력의 하수인이 된 감사원은 조작 감사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사법이 통과됐습니다. 교원지휘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4개 법안입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은 검증을 벼르고 있고 여당은 엄호에 나서고 있는데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오늘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9.19 남북 군사 합의가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장병들에게는 올바른 대접권을 강조했지만 최근 논란이 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채택됐습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남북이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듬해인 2019년 11월 해상 완충구역인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2020년 5월에는 우리 지피로 사격을 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동서해 완충구역에서 여러 차례 포 사격을 실시하는가 하면 처음으로 동해 NLL을 넘겨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소형 무인기를 서울 상공으로 침투시켰습니다. 이렇듯 북한이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합의를 위반하며 논란이 이어졌고 새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신원식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 9.19 군사합의 폐기를 시사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대한 어떤 군사적 취약성이 그동안 군에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만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거 있으면 최단 시간에 보완하겠습니다. 이어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며 장병이 올바른 대적관으로 무장해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 변경 여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취임하면 여러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방향을 국민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건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천용택 장관 이후 처음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통일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지속 여부는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합의를 지켜나갈지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간의 합의는 상호 존중이 돼야 한다며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북한은 지키지 않는 합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이 다시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도발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남북관계 발전법상 남북합의서 효력정지 판단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힌 뒤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혜영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가상화폐 수익 의혹에 대해 개인적으로 코인을 보유하거나 거래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2009년 위키트리를 창업한 이후 코인 회사 투자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개인이 아닌 회사 차원의 투자인 데다가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의지에 대한 질문엔 완전히 생각을 접었다며 그런 일은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으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1%, 부정평가는 60%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반대로 2%포인트 올랐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2%로 가장 많았고 결단력과 추진력, 뚝심이 7%, 국방과 안보가 6%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15%를 차지했고 외교가 11%, 경제와 민생, 물가가 9%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로 1%포인트 떨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내려간 32%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방검찰청이 어제 수사 기록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이관 자료엔 지난 9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이루어진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증거 자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중앙지검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피의자로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배임액 산정 등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습니다. 중앙지검은 수원지검 사건 자료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배임과 제3자 뇌물, 위증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외교 국방차관이 서울에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러 군사 협력에 우려를 표하며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전투기 생산 공장을 시찰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한미 차관들이 내놓은 공동 메시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와 미국이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 국방 고위급 협의체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미국 측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차관과 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장호진 차관은 먼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은 UN 안보리 결의의 엄중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비확산 체제 창설의 상임이사국 일원으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데 한미가 의견을 같이 했다며 한미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젠킨스 차관도 러북의 영내 긴장 고조 행위를 규탄하고 무기 거래 정황이 우려스럽다면서 실행될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고한 한미 관계와 확장 억제력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하며 국제사회도 북러의 행보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지난해 9월 3차 회의에 이어 1년 만에 열렸는데 한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한미 대표단은 경기 평택에 있는 해군 이함대 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용사를 추모하고 지난 2010년 북한의 공격으로 폭침한 천안함 선체를 둘러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취역한 신형 천안함에 올라 임무와 작전 현황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공식 행보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는 오늘 아침 러시아 하바롭스크주 산업도시 콤소몰스크나의 아무레에 도착했습니다. 그제 오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열렸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동쪽으로 10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김 위원장은 도착 직후 환영식에서 하바롭스크 주지사와 현지 시장과 만난 뒤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데니스 만트로프 러시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수호이 35 전투기와 신형 여객기 수호이 슈퍼젯 100의 최종 조립 공정을 지켜봤고요. 수호이 35의 시험 비행도 참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늦은 오후에 다시 전용 열차를 타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하바롭스크로부터 남쪽으로 1000여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어서 내일 낮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블라디에서는 태평양 함대 사령부와 극동 연방대학교 등을 둘러보고 당일 밤 늦게 북한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체류 기간 평양에서 만났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면담할 가능성도 있는데 언제 어디서 이루어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제73주년 인천 상륙작전 전승 행사를 주관하며 전쟁의 총성이 멈춘 지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히 지켜낸 자유와 평화가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도 단단하게 연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과 푸틴 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관련한 대규모 제재를 추가로 단행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제재 구멍으로 지목됐던 튀르키예와 핀란드 같은 동맹국 기업도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며 제재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의 신규 제재 명단에는 러시아 최대 자동차 기업인 아부토바즈 등 150여 개 기업과 개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러시아 제조업과 건설업을 옥죄기 위해 제재 범위를 넓혔습니다. 반도체와 항공 철도 부품 등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품까지 타깃으로 삼은 겁니다. 북한이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데 관여했던 개인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 이후 무기 거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And an individual affiliated with the Wagner Group who was involved in the shipment of munition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Russian Federation. 특히 이번 제재에는 나토 동맹국인 핀란드와 튀르키예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중립 행보를 보이며 제재 우회로로 쓰인 나라를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We often take those steps. I am not aware whether we did it in this instance or not. I'm happy to follow up. We have a constructive
warm relationship with the Turkish government. They are an important ally of ours. 미 국방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연합 군사훈련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그들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한미와 한미일 공동훈련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 don't think any type of exercise between the DPRK and Russia would deter our own advances and our own relationships within with ROK or Japan. 미국이 스웨덴 나토 가입에 키를 쥐고 있는 튀르키예까지 신규 제재 명단에 올린 건 그만큼 북러 정상회담 이후 제재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또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의 개각을 단행한 이후 여야 공방이 앞서 보신 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강전의 변호사 또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개각 얘기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적임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야권에선 대체로 혹평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국방부의 신원식 장관 후보자 삼선 장군 출신인데요. 국방 정책과 안보 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고 전문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부 유인촌 후보자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미 문체부 장관을 했었죠. 그때 이미 본인의 역량을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 김행 후보자의 경우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으로 지내면서 여가부의 업무를 이미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적임자들에게 민주당에서는 아직 청문회가 시작하기 전인데 좀 근거 없는 가짜 뉴스들을 좀 유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국회에 와서 청문회 과정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은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그때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면 되는데 민주당의 지금 모습은 일단 답은 정해져 있다. 들어오면 어차피 안 된다라는 태도로 지금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 부분이 유감인데 앞으로 이 3명의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떻게 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옛날에 농구 대잔치 볼 때 올스타전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경기라는 게 좀 내실 있는 경기를 해서 정정당당하게 겨룬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올스타전은 그런 것보다는 시청자들에게 좀 볼거리를 제공하고 좀 재미있는 장면 연출하고 이런 게 이제 주가 되는 어떤 이벤트성 경기잖아요. 네. 이분들을 보면은 지금 실력이 뭐 검증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실력이 검증됐는지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과거의 어떤 이력을 보고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모르겠고 다만 이분들이 좀 이런 포인트를 짚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는 되게 목소리가 상당히 크고 근데 액션이 좀 과하고 강경파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거든요. 3명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장관들이 전사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지명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점에서 이게 올스타전을 지금 할 때가 아니고 정말 지금 아직 시즌 중이기 때문에 네. 좀 실제로 내실 있는 경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려는 이렇게 지명되면 항상 제기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우려는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또 다 이제 해명을 하고 네. 제대로 이제 설명하면 우려는 국민들이 볼 때는 또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잘 밟아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이 이제 올스타전에 비유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타 중의 스타는 신원식 후보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질문이 쏟아졌는데 자,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자, 신원식 후보자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9.19 군사 합의에 대한 군사적 취약성이 그동안 군에서 뭐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만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거 있으면 최단 시간에 보완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취임하면 여러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방향을 국민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후보자로서도 지금 어떻게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단 청문회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예, 청문회장에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조금 고민스러운 현안들은 청문회장으로 좀 미룬 것도 있습니다만 9.19 남북군사 합의 같은 경우는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폐기 시사를 했거든요. 네, 그동안에 그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9.19 남북 군사 합의가 개인적으로는 이 합의가 한국의 우리 남한의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하기 때문에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본인이 그동안 이제 군인으로 지내오면서 경험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또 문제가 되었었던 발언들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했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는 단순한 의견의 뭐 개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추상적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출근길에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청문회에서 대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는 그 평소에 이전에 이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신중한 입장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네. 언론에 보도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9.19 군사합의는 당연히 이제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인데 다만 좀 여지를 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점검해 보겠다라는 거니까. 보완이란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완.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좀 신중한 입장인 거는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라는 게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하고 지금 무력화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파기했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어기고 있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또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명분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건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나머지 이제 뭐 막말 논란 이런 것들은 저는 뭐 막말을 한 것 자체도 뭐 여러모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네. 저는 그러한 태도가 이 국민들에게 어떤 우려를 가져다 주는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원식 후보자가 정말 그게 뭐 마음에 우러나서 뭐 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도 모여 있고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한 얘기를 보면은 그 유튜브 이제 시청자층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한 말인 것으로도 보이는데 네.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내놓은 발언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방부 장관이 그러한 정치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어떤 인물일 때 예를 들면 정권과 코드를 맞춘다거나 그래서 정권과 코드를 과하게 맞춰서 내부의 어떤 부조리라거나 이런 것들을 뭐 은폐하거나 이렇게 덮는 결과가 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의식들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동안에 이런 논란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전역 후에 이제 극우 인사나 극우 인사들과 함께 보수 집회에 자주 등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 자리에서 했던 발언들이 지금에 와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정신을 좀 위배한 것이다. 특히나 이제 5.16 쿠데타 관련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5.16 쿠데타 같은 경우에는 그 신원식 후보자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유튜브에서 나왔었던 얘기에 있어서 본인이 얘기했던 거에 전후 맥락이 좀 편집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 역시 청문회에서 좀 소상히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청문회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서 지금 보면 현재 시점에선 일단은 사과를 사실상 거부했다라는 게 여론의 분석인데 언론의 분석인데 청문회 과정에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청문회 과정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밝혀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편집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전후 맥락을 보면은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청문회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일단 여당 내부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실력 있는 참군인, 최고의 국방 전문가 이렇게 옹호하는 분위기입니다만 또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인데 수도권 선거에 굉장한 마이너스인 후보자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한 어떤 뭐 관객을 의식해서 또는 뭐 어떤 정치적 효과를 의식해서 발언한 거라면 그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여전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군이 제대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검증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5.16이라든가 12.12의 쿠데타에 대해서 한 평가는 저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군인 출신인 거 아니겠습니까? 대개 우리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을 하는데 현직 군인을 임명하지 않죠. 그 이유는 문민 통제를 통해서 군을 확실하게 이러한 쿠데타라든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군인 출신이 이러한 쿠데타라든가 뭐 5.16, 12.12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실력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떨지 몰라도 기본적인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것들은 우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측면들 그리고 어떤 이념적인 측면들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지금 정권이 상당히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장관들이냐, 장관 후보자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이 유권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더 심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도권 선거가 걱정된다고 하는 얘기의 맥락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 인사로 그러한 우려가 되는 맥락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지금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제 비관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뭐 해명을 하겠지만 여러모로 의문은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인 점을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홍준표 시장도 국방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은 현역 정치인을 배제해야 된다고 한 걸까요? 네, 잠깐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현역 정치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관이 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 헌법 체계는 그렇지 않죠. 네. 현역 의원도 장관이 얼마든지 될 수 있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떤 뭐 고려해야 될 점이라든가 판단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만약에 이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준다면 특히 법무부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국방부라든가 이런 부처의 경우에는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처들 아니겠습니까?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의원 출신이라 하더라도 중립적으로, 합리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하는 게 맞다, 지명하는 게 맞다 이런 지적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귀 기울일 만한 얘기라고 보고요. 이게 나아가서는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과거 정권의 사례에서도 사실 너무 정권 코드를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여당이. 그런데 왜 자기들이 정권 잡고는 이러한 일을 또 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모로 좀 부정적으로 볼 소지가 상당하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쿠데타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신원식 후보자가 마치 그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했었던 것을 옹호하는 것처럼 발언한 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서는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과거에 얘기했던 거는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다시 밝히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나와서 오늘 화제가 된 뉴스가 있어서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면 여당 의원 모두에게 책을 보냈더라고요. 자, 그런데 같은 당 김혜지 의원과 좀 설전이 오가기도 했고 이 과정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책 제목이 고약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혜지 의원 지적대로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는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의 표현에 의하면 정신병원에 가서 뭐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우리 정신 질환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그러한 것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어떤 분들이 본다라면은 그 국회의원의 어떤 뭔가 이제 잘못된 속성들, 못난 속성을 이 정신질환자에 비유하는 게 온당하냐 이런 의문을 가질 법한 거거든요. 그래서 천하람 위원장이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일부분은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저도 평론가니까 비슷한 얘기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표현에 있어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정신병원이라든지 정신질환자라든지 이러한 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천하람 위원장도 이거에 대해서 뭐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점은 저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젊은 정치인의 모습에 걸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님 의견 듣기 전에 잠깐 속보가 들려와서 잠깐 소개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이 착수 1년 만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통계조작 감사 결과에 대해서 국기문란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만큼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다라는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속보가 들어온 김에 잠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짚고 넘어갈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통계조작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것인데 이게 좀 아까 저도 대기실에서 뉴스로 봤는데 지금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고위 공무원들이 여러 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큰 충격이거든요. 통계라는 거는 왜냐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수치라는 거는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국가에서 정부가 이거를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큰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전 참모를 포함해서 22명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한 대목에 대한 대통령실 속보인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감사원이 내놓은 이런 보도자료 등등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언론이 보도한 바를 보면은 부동산원 통계 조작이나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혐의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이는데 나머지 이제 소득이나 고용과 관련된 통계를 조작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의 설명을 봐도 좀 뭐랄까요, 좀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사원의 추가적인 어떤 자료라든가 언론의 분석을 보고 판단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네. 근데 이런 건 이제 언론이 판단하고 평론가가 판단하고 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기문란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네. 이게 결과적으로 최소한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소 단계에 가서 이러저러한 정황이 나왔을 때 사실 할 수 있는 얘기일 텐데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 대통령실이 평론가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자꾸 이 사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어떤 국기문란이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어떤 공작이었다든지 네. 이런 얘기를 너무 앞서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실의 이런 발언이나 평가가 신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그러한 어떤 메시지인지 아니면 참모가 뭐 의지가 앞서서 굉장히 용맹한 어떤 그러한 뭐 성격을 갖고 있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보다는 네. 이러한 감사 결과가 나왔으니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 엄중한 수사를 기대하겠다 정도로 합리적인 메시지로 조정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와 또 대통령실 속보는 잠시 뒤에 다음 뉴스에 한 번 더 확인하기로 하고 다시 천하람 위원장 책 선물로 돌아와서 그 책 제목이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책 제목은? 네. 제목 자체가 굉장히 조금 노골적인데요.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비례의원으로 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아니스트로 들어와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장애우에 대한 것들의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라는 책 제목 자체가 이제 정신질환 가진 사람에 대해서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게 어떠한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소수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나 편견이 이렇게 담기고 이들이 겪는 차별을 어떻게 좀 고착화한다고 할까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천하람 위원장이 이 책을 여당의 전원에게, 여당 국회의원 전원에게 줬다는 거는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천하람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좀 청년들과의 접점이 많은 분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개각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더 드리면 여가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라고 말한 김행 후보자 발언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또 메모도 지금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키워드가 이재명 10월 사퇴, 또 차기 대표 김두관, 뭐 장성철 평론가 이름도 있었고 찌라시 이런 단어가 들어있는 메모가 좀 논란인데 잠깐 보여주시고요. 사실 최근까지 이 자리에서 평론을 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인데 글쎄 이거를 뭐 여기 평론가로 저도 나왔으니까 네. 뭐 드라마틱하게 엑시트는 아니더라도 이제 네. 모르겠습니다. 뭐 굉장히 뭐 환상적으로 네. 크리틱을 해야 되는데 이 단어들만 보고서는 이제 연상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떤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지금 이제 김행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하고 뭐 20년 지기다 뭐 이런 주장을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장성철 평론가가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당이 항의를 하고 있는 건데 김행 후보자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장성철 후보자의 발언의 신뢰성을 지금 문제를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문제가 된 사례가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로는 언급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장성철 평론가가. 그때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거 사실이 아니고 찌라시 같은 얘기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는 민주당이 장성철 평론가의 말에 대해서 못 믿을 얘기다라고 해놓고 지금은 왜 장성철 평론가의 말을 근거로 해서 네. 김행 후보자 공격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김행 후보자가 하고 싶은 말은.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메모를 한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의도적으로 노출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 정도로 뭐 주도면밀한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나 장관들이 네. 여기다 뭘 쓰면은 알아서 사진을 찍을 것이고 그게 보도가 크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네. 뭐 자기가 말할 걸 적어놓은 것 정도니까 그 정도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랑 관련이 없는 키워드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좀 의도된 노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좀 정치인들 뒤에서 휴대폰이나 이 수첩을 사진을 찍는 게 약간 유행처럼 번지고 네. 있는 상황에서 글씨도 꽤 커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 잘 모르는 사람은 무슨 그냥 단어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요 내부에 그 김건희 여사와의 그 찌라시가 돌았다는 걸 알았다는 사람들은 이분이 이거를 이렇게 써놓고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언론에 보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한 부분을 조금 더 드러내는 언론에 드러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제 내정이 된 유인촌 후보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유인촌 전 장관이 후보자에 오르면서 다시 MB 정부 인사가
등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목을 또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뭐 능력이 있는 인사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과거 정부, 과거 전 정부지 않습니까? 그 정부에서 이 문체부 장관을 했던 인사를 다시 이제 기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정부의 어떤 인재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좁은 거 아니야.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이제 인재를 선택하는 그런 기준이라는 게 다소 이제 협량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과연 이제 장관이 됐을 때 그러한 비판, 그러한 우려를 뛰어넘는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제대로 이제 설명하고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게 잘 될까라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명박 정권 때도 사실 유인촌 당시 장관이 정말 이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 장관으로서 역사에 남을 정도의 성과를 냈다라고 평가받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뭐 본인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제 문화예술인들을 좀 편을 가른다든지 그리고 사퇴 압력을 뭐 어떤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넣는다든지 이런 일에 연루된 거 아니냐 좀 이런 험한 얘기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언론 인터뷰한 걸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인촌 후보자가 예를 들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그러한 예술인들이 그러한 지원받는 결과로서 국가의 어떤 이념하고 반하는 어떤 그러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뭐 국가 지원 안 받았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런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부분에서만 그럼 예술을 지원하는 거냐. 이게 예를 들면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우려를 덜어낼 수 있는 얘기를 그러한 것들을 증명하는 과정을 청문회에서 제대로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좀 집중적으로 봤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다시 이제 이른바 욕설 논란 또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좀 여론에서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지금 그 이명박 시절에 문체부 장관 했었던 것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정권에서도 그 문화체육 특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정권이랑 손발을 맞추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 장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문화체육 특보로 이미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의 업무 성과도 MB 때가 아니라 이번에도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장관 후보자로 올라온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6일째 단식으로 넘어갈 텐데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 민주당이 일단은 이종섭 장관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사실상 경질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민주당의 설명은 자신들이 이제 해임을 사실상 촉구를 했는데 네. 이게 뭐 실질적인 내용은 대통령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만 결국은 경질성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애초에 이제 해임을 우리가 주장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을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에 전제가 이제 성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해임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한 것들보다도 사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종섭 장관의 어떤 해임을 촉구하고 탄핵을 주장했던 거는 이 해병대 그 병사가 사망한 사건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이 탄핵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인 거거든요. 특검을 네. 통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특검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탄핵도 주장하고 특검도 주장하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다수 의석이니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냐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야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이후에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탄핵안을 올렸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으로 기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꽤 되게 아픈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태원에서 사고가 나고 그때 행안부 장관이 탄핵안이 소추가 되면서 직무정지가 됐었어요. 직무정지가 되고서는 그 다음에 올해 또 엄청난 홍수가 났는데 행안부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 상황을 맞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이렇게 탄핵안을 올렸다가 기각이 됐는데 국방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국방부 장관을 탄핵안을 올리면은 이분이 직무가 또 정지가 됩니다. 국방부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행안부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여서 어쨌든 말은 처음에는 뭐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본인들의 그 경질 그 의견을 뭐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였다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의 출구 전략이었던 게 아닌가. 처음부터 안보 공백을 좀 의식한 것 같다. 처음부터 이거는 탄핵으로 올릴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로 단식 16일째입니다. 뭐 오늘 자해 소동이 당 대표실 주변에서 있기도 했습니다만 이 와중에 김기현 대표가 단식 중단을 거듭 요청을 했는데 특히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라는 말이 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 여하라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걸고 있는 이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바꿔야 되고 전면적인 개각을 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제소해야 되고 사과해야 되고 뭐 이런 네.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단식을 중단해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후 여하 막론이라는 건 예를 들면 여당 지도부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성의를 보이지 않더라도 네. 무조건적으로 단식을 중단해라라는 얘기인데 오히려 지금 이 보수 언론이나 또 보수적인 논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의 과거에 이제 예를 들면 야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을 때 여당 대표 또는 여당 지도부가 했던 그런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도 상당히 의식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식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한 액션을 취하려면 가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대통령이 이런저런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제가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하자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일종의 윤심 정당대회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거고 대통령하고 어긋나는 어떠한 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정당의 상태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구는 있고 김기현 대표도 내심으로는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싶지만 그 대통령실의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지금의 상황을 보여주는 게 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라는 단서를 붙인 단식 중단 요구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뭐 국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 이런 의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수원지검 조사에서도 건강상으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사실 오늘도 대장동 사건 공판이 있었어요. 재판이 있었는데 이것도 건강상의 이유로 이게 미뤄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여당에서 여기서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당 지도부가 뭐 이재명 대표를 찾아간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 약간의 출구를 열어주는 모양새는 그래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라는 김기현 대표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관련해서 이제 사법농단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불거졌던 사법농단 그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까지 저희가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1심 선고 날짜가 나왔습니다. 12월 22일에 선고할 예정이다. 이 소식은 지금 취재 기자가 속보를 정리하고 있거든요. 바로 연결해서 속보로 확인하기로 하고 자 끝으로 두 분과는 2분을 더 쓰기로 하고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해서 지금 뉴스타파 JTBC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 상황까지 왔는데 강제 수사가 좀 불가피했다라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강제 수사가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강제 수사가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언론에 대해서 이제 강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으니까 필요성이 있으니까 했겠죠. 다만 지금 이제 그 영장에 적혀 있는 그러한 법리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다소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뉴스타파 보도가 잘못됐다는 입장인데 그러나 그 보도가 잘못됐다라는 게 저널리즘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됐을 수 있지만 여기에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거냐의 문제는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배상을 요구하거나 뭐 언론중재에 가서 얘기하자든지 이런 건 되는데 지금 정보통신망법상의 이 명예훼손으로 지금 거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에 대한 피해자가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이게 먹히려면 이게 말이 되려면 뉴스타파 또는 이제 이 보도한 JTBC 등이 애초에 이 사실이 완전히 허위임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작을 통해서 허위 인식을 퍼뜨리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보도를 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입증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다 갖고선 검찰이 하는 것이냐, 오히려 이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역으로 이제 이 소급해가지고 이 논리를 구성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 국면은 오히려 언론 탄압의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명예훼손의 고의라든지 뭐 비방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고 제 생각에는 압수수색에서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그 신한림 씨로부터 전체 녹취 파일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대선 3일 전에 이거를 짜깁기를 해서 보도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던 윤석열이 마치 옆에 윤석열이 네가 조우영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마치 박 검사가 커피를 타준 것처럼 이런 형태로 이 짜깁기를 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전체 녹취 파일 중에서 이 일부를 짜깁기 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수정을
컴퓨터를 가지고 수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수정을 어느 부분을 확인하고 또 내부에서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할 것이다. 아니다. 비판 언론 옥죄기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안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강전의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1심 선고 날짜 속보를 알려드렸죠.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밝혔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정치 세력의 사법부 공격이 이 사건의 배경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우선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사법농단 의혹 사건 제277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공판은 방금 전 모두 종료됐습니다. 오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 구형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여기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고 박병대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징역 4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관의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할 사법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특정 판결을 요구하거나 유도해 재판 독립 환경을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법원 행정처 심의관들은 사법부 존재의의를 상실하는 각종 연구에 동원돼 헌법 가치가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지 깊이 우려하게 됐다며 한마디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에 대한 정치 세력의 음험한 공격이 이 사건의 배경이라며 그동안 법원이 수사에 제동을 거는 일로 불만이 쌓여있던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 천병 역할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사법부가 이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집권 세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사태가 반복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 동안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또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무려 47개 범죄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 재판 등입니다. 특히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 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 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검찰의 구형은 지난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된 지 무려 4년 7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보통 법원 선고는 검찰 구형 한 달 뒤 진행되는데 이번 사건은 내용이 방대한 만큼 3달 뒤인 오는 12월 22일 오후 2시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하고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검찰에 6번째로 출석을 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오늘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검찰 출석길에 어제 뉴스타파 압수수색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KBS, MBC, JTBC의 보도 경위와 팩트체크 과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방통위가 세계 방송사에 보낸 자료 제출 요구서에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 경위와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인용 보도 방식과 팩트체크 과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방통위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재허가와 재승인 조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TBS 라디오 진행자들이 대장동 사건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발언으로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감사와 관련자 징계,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오 시장은 그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방송인 김어준 씨와 신장식 변호사가 TBS 라디오 진행자 신분으로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내용을 검증 없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인용해 언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이런 내용을 파악한 뒤 집중 감사를 통해 당시의 진상을 소상하게 조사하고 TBS 재단 관련자들을 엄중히 징계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형 승합차로 이루어진 IM 택시는 일반 택시보다 요금이 비싸 모르고 탔다가는 값비싼 요금을 치러야 합니다. 이 때문에 IM 택시는 모범 택시 승차대에서 영업하도록 하고 있지만 변칙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역 앞 일반 택시 승차대. 외국인 2명이 대형 승합 IM 택시에 탑승합니다. 또 다른 손님도 역시 일반 택시 승차대에서 IM 택시에 올라탑니다. 서울에 있는 터미널 대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 택시 승차대와 모범 택시 승차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택시별로 요금이 다르다 보니 손님이 선택해서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택시 호출 플랫폼인 IM 택시는 고급이나 대형 승합 택시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거리를 돌아다니며 손님을 잡는 대회 영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범 택시 승차대가 아닌 일반 택시 승차대에서 대기하다 손님을 태우는 건 변칙 영업입니다. 요금이 일반 택시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일산 택시 탔는데 22,000원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고발은 않고 제가 사기당한 줄 알았지 처음에. 여기 이렇게 홍보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일반 택시인 것처럼 운행을 하면 약간 좀 속은 느낌? 뭐 그런 것도 들고 좀 당황할 것 같습니다. 같은 승차대에서 함께 승객을 기다리는 일반 택시 기사들도 손님을 빼앗긴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IM은 실질적으로 이 승차대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한참을 기다려야 손님을 태울 수 있는 모범 택시 기사들의 눈길도 곱지 않습니다. 택시 표시 등이 있기 때문에 영업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일반 택시 승차장에 와서 이렇게 일반 택시처럼 변칙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서울에서 일반 택시의 기본 요금은 4,800원.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기본 거리는 1.6km입니다. 반면 IM 택시는 타자마자 5,500원이 찍히고 750m만 가면 추가 요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100원씩 요금이 오르는 거리 구간도 IM이 더 짧습니다. 실제로 같은 시간대 서울 용산역에서부터 고속터미널까지 가봤더니 일반 택시는 1,900원, IM 택시는 17,100원이 부과됐습니다. 일반 택시 승차대 변칙 영업에 대한 입장을 묻자 IM 택시를 운영하는 진모빌리티 측은 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단속 권한을 갖는 서울시는 IM 택시 운영사에 대해 계도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제재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택시 분류나 요금 체계를 잘 알 수 없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으려면 변칙 영업을 규제할 뚜렷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육군사관학교 교정 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결정에 반발하며 육사가 선조들에게 수여한 명예 졸업증을 반납했습니다. 윤기섭 선생의 손자이자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조직위원장인 정철승 변호사 등은 오늘 오후 육군사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8년 받은 명예 졸업증서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군이 신흥무관학교를 모태로 인정한 지 5년 만에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며 육사는 더는 독립투사들의 호국 정신을 계승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고 최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수사받는 박정훈 대령의 복직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 운동에 11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된 박 대령의 복직 촉구 탄원에 시민 11만여 명이 동참했다며 오늘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국방부와 해병대가 박 대령이 외압을 거부하자 수사단장 직위에서 해제했다며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국회 사무실 앞에서 70대 남성이 혈서를 쓰겠다며 흉기로 난동을 벌였습니다. 73살 김모 씨는 오늘 낮 12시쯤 국회의사당 건물 안에 있는 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종이와 흉기를 꺼내 손가락에 자의를 시도했습니다.
이를 본 의회 방옥과 직원들이 김 씨를 제압해 흉기를 빼앗고 국회 밖으로 퇴거시켜 김 씨가 엄지손가락을 다친 것 외에는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가을 장마로 곳곳에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요일에는 국지성 호우 예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가 늦더위 기세를 완전히 꺾으면서 다음 주부터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동서로 긴 비구름이 형성돼 있습니다.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며 비구름 통로, 정체전선이 형성된 겁니다. 이른바 가을 장마입니다. 정체전선은 일요일까지 우리나라 주변에 머물며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우리나라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지역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강원 영동과 충청, 호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에도 많게는 100mm 이상,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서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을 장마에 의한 비가 이어지며 늦더위는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 낮 기온은 3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에 머물며 예년과 비슷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척 커질 걸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전국 철도노조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4명 중 1명꼴로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6시 기준 파업 참가율은 어제보다 4.4%포인트 늘어난 26.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9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79.3%로 어제 오후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번 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이 줄어 시멘트 운송량이 평소의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철도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 국민을 인질로 삼는 명분 없는 불법 파업이라며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근로자 출퇴근과 화물 운송 등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노동관계법상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인데 노조는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는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총파업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철도 경쟁 체제를 둘러싼 노정 갈등의 맥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KTX, 또 SRT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KTX는 서울역에서, SRT는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인데요. 이번 철도 파업은 최근 SRT가 경부선 운행을 줄인 게 불씨가 됐습니다. 경전선과 전라선, 동해선 운영을 시작을 하면서 경부선 투입 열차를 일부 줄인 건데요. 철도 노조는 이용객 불편을 이유로 SRT가 줄인 경부선에 KTX를 투입해서 서울역이 아닌 수서역 행도 운행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 공공성을 기치로 교통 취약 지역을 위해서 운행하고 있는 새마을과 무궁화호 때문에 생기는 적자를 KTX 운영으로 메우고 있는 수서행 KTX를 도입해서 더 나은 수익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레일 사측은 노조 측의 주장이 노사협상 안건 자체가 아니란 그런 입장입니다. 과거 코레일의 방만 경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SRT 노선 운행으로 이원화 경쟁을 도입했고
이는 현 정부 정책 기조이기도 한데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양측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라, 경전, 동해선에 SRT를 투입하겠다고 기존에 다니고 있는 경부선 열차와 호남선 열차를 축소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국토의 팽패야말로 불법 부당 아니겠습니까? 이번 철도 노조의 파업은 수서행 KTX 운행 요구와 고속철도 통합 등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정부 정책 사항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당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철도 유지와 보수 영역을 콜에이에서 분리해내는 방안까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 노조는 자유경쟁 체제를 강조하는 정부가 수서행 KTX 투입을 통한 적자 구조 개선까지 반대하는 건 결국 콜에이를 민영화하려는 수순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간단치 않은 수서발 KTX 갈등, 노사, 또 노정의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1년간 전국 민간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지난해보다 10%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8월 말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653만 3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2%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179만 원대로 1년 전보다 16% 올랐고 수도권도 10%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전국에 신규 분양된 민간 아파트 물량은 4,700여 세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꽤 이어지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6%를 넘기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금리로 커진 상환 부담이 가계빚 증가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 2월부터 연 3.5%에 묶여 있지만 시장금리는 훌쩍 뛰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변동 고정할 것 없이 연 6%가 넘습니다. 고정형 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대출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금 조달을 하던 입장에서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대출을 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금리를 좀 더 높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들썩이는 금리에도 가계빚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7조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3년 반 만에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같이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람이 늘고 있는 건 고금리 부담을 넘어선 집값 상승 기대감 때문입니다. 한국은행도 주택 경기가 앞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다시 조이며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출 받을 사람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너무 늦은 거고요. 지금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을 유일한 방법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 핵심지에 신규 주택이 얼마나 많이 공급될 것인지. 결국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여야 고금리 상황에서도 집을 사는 영끌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추석 전 발표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가계빚 증가 추이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해외 직접 투자가 3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2분기 해외 직접 투자액이 153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2.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지난해 4분기 51.9% 감소한 이후 3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에 대한 투자가 5억 7천만 달러로 53% 급감했고 미국에 대한 투자는 62억 1천만 달러로 14.2%가 줄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브렌트유에 이어 미국 내 원유 가격의 지표가 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1배럴에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국제유가가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1.64달러 오른
배럴당 90.1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웃돈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11월 인도 브렌트유 가격도 1.82달러 오른 배럴당 93.7달러로 올해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유가 오름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 연장을 발표한 데 따른 영향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러시아는 하루 30만 배럴의 원유 수출 감축을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원유 공급 둔화로 원유 재고 하락이 예상된다는 미 에너지 정보청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공급 차질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인 리비아에서 대홍수가 발생한 것도 악재가 됐습니다. 하루 평균 약 1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리비아에서 홍수 피해 규모가 워낙 커 원유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오펙 산유국들이 생산과 수출을 계속 억제하는 상황이라 당분간 유가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가 일각에서는 유가가 연말까지 배럴당 1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침없는 국제유가 상승세 속에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나온 미국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7%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계속되는 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다음 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미 연준이 또다시 긴축의 고삐를 당길지 주목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물가 민생점검회의에서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 보조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2명 중 1명꼴로 자동차를 보유한 시대, 그만큼 자동차세를 내는 분들도 많죠. 이 자동차세가 3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부터 차량 엔진 배기량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 즉,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였죠. 당시에는 큰 엔진, 즉 배기량이 클수록 차도 크고 또 무겁고 또 연료를 폭발시켜 배출하는 매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배출가스는 줄이고 연비를 높이는 기술들이 개발됐는데요. 2000cc 미만의 엔진으로도 더 큰 출력을 낼 수 있는 신형 엔진이 등장한 겁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가 출시되면서 배기량 산출 자체가 무의미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의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1600cc 이하는 1cc당 140원, 그리고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는 그 밖의 자동차로 분류돼 차량값에 상관없이 13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훨씬 비싸고 출력도 좋은데 오히려 세금은 덜 내는 모순, 즉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테슬라 모델 S 전기차 출고가는 1억 2천만 원 가량인데 자동차세는 13만 원입니다. 반면 제네시스 G80 3.5는 출고가가 절반인 6,200여만 원인데요. 자동차세는 7배입니다. 90만 2,200원. 이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죠. 하지만 전기차 차주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점이나 애초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출고가가 비싸다며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해 사실상의 증세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고민이 큰데요. 일단 탄소 배출량 그리고 차 무게 등 부과 기준을 복수로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떤 안을 발표할지 운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 3사 사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가격과 통신 요금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고가 요금제와 단말기 위주 판매 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인 수준에 비춰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전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정 학부모들의 민원이 4년간 10여 차례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교사 사망 사건 실태 조사에서 학부모 2명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신고에 해당 교사에 대한 민원을 7차례 제기했고 학교 방문과 전화로도 7차례 더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민원 가운데 3건이 아동학대 신고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뒤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잇따른 가운데 정부가 이번 2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교원들을 위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 2년 주기로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학기부터 교사들에게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유치원 교사나 초등 저학년 담임교사, 특수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우선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년 전 논란이 일었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 2건이 같은 날, 그러니까 오늘 선고됐습니다. 하나는 당시 부정청탁자들에게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정청탁자를 뽑는 과정에서 떨어진 일반 응시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감사 결과 2012년과 13년 2년간 뽑은 신입사원 500여 명이 청탁 대상자였습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 점수는 조작됐고 점수가 모자라면 아예 검사 자체를 평가에서 빼기도 했습니다. 청탁을 한 사람은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 경찰, 지역유지 같은 이른바 힘있는 인사들이었습니다. 사건이 공개된 뒤 강원랜드는 부정청탁자 200여 명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해고된 직원들은 청탁이 없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부당한 회사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 가까이 자료를 검토한 법원은 결국 강원랜드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탁에 의한 부정행위로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고 정당성을 판단하기 충분하다는 1심 법원 판결에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부정청탁자 때문에 불합격한 일반 응시자에게는 배상이 필요하다고 선고했습니다. 당시 강원랜드에 지원한 4천여 명 가운데 800여 명은 점수 조작과 관련한 직접 피해자로 확인된 상황. 이들 중 일부가 강원랜드에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많게는 600만 원에서 적게는 100만 원까지 강원랜드가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 지도층의 이른바 백 앞에 기만적 채용 절차를 진행한 공기업. 부정청탁 결과는 결국 해고였고 들러리를 서야 했던 일반 응시자는 일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리비아 홍수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1,0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실종자까지 더하면 2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기상경보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대부분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비아 홍수 사망자가 10,000명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리비아 동부 지중해 연안 도시 데르나에서 구조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희생자 수가 치솟고 있습니다. 리비아 적신월사는 11,30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종이 11,0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사망자 수는 2만 명을 넘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압둘메남 알가이티 데르나 시장도 알자지라 방송 인터뷰에서 사망자 수가 18,000명에서 최대 2만 명이 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데르나의 인구가 12만 5천 명 안팎이란 점을 고려하면 주민 6명 중 1명꼴로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결국 이번 참사도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테리 탈라스 세계 기상기구 WMO 사무총장은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문제 때문에 기상 예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would have been a normally operating meteorological service. They could have issued the warnings and also the emergency management authorities would have been able to carry out evacuation of the people, and we could have avoided most of the human casualties. 탈라스 사무총장은 예전에 기상예보 시스템 개선 작업을 돕기 위해 리비아 당국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국가안보 상황이 불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분쟁을 겪는 다른 국가들도 기상예보 시스템 상황이 리비아와 유사하다며 조기경보 체계를 갖추지 않아 위험한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리비아는 지난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동부를 장악한 리비아 국민군과 서부 트리폴리 통합정부가 대립하며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미확인 비행 현상 또 외계인의 존재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미확인 비행 물체 기록에서 외계인과 연계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처음으로 연구 책임자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류재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 항공우주국이 우주비행사와 천체물리학자, 우주생물학자 등 16명으로 연구팀을 꾸려 지난 1년간 진행한 미확인 비행 현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The NASA independent study team did not find any evidence that UAP have an extraterrestrial origin. 연구팀은 증거를 찾지 못한 이유로 목격 주장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고품질의 관측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목격 보고서는 그 자체로는 흥미롭고 설득력 있지만 일관성도 없고 이를 설명할 데이터나 출처에 대한 정보도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Our director of UAP research will also leverage NASA's expertise in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and space-based observation tools that will support and enhance the broader government initiative into UAP. 넬슨 국장은 기존에 밝혔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믿는다고 거듭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If you ask me, do I believe there's life in a universe that is so vast that it's hard for me to comprehend how big it is? My personal answer is yes. 나사는 연구팀의 공고대로 앞으로 민간 기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보다 강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전담 연구 책임자를 처음으로 임명했습니다. 동시에 미확인 비행 현상에 대해 정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 문제를 다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Mr. Navarsky. Please follow me. There's a walking around the turn in a bathrobe. I'm going to need the passport. Beyond those doors is American soil. You are not to leave this building. 반정부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고국인 이란에서 여권 없이 추방당한 나세리. 유럽 각국을 떠돌다 난민으로 인정받아 영국으로 향했지만 난민 서류를 분실해 입국을 거부당했고 경유지인 파리공항에 발이 묶였다. 프랑스 당국은 여권과 난민 서류 모두 없는 나세리를 추방할 수 없어 공항에 방치했다. In France, they refused to issue new statues of political refugee. Then inside airport, they have agreed with the Maison Liberté. 공항 구석 빨간 의자에서 잠을 잤고 직원들이 주는 음식으로 생활했다. In my experience, life here in the Charles de Gaulle Airport is not bad.
I try to have a nice day and every day. 뒤늦게 프랑스로부터 난민 지위를 받았지만 밖으로 나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나세리는 공항에 머물기를 택했다. 하지만 장기간 공항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그는 치료를 위해 2006년 공항을 떠났다. 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에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주택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이 출석하지 않자 해당 주택을 방문했고 그 집안에서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신원 또 사망 원인을 포함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이나 정확한 사망 시점은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해 보이네요. 네, 일가족으로 보이는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는 이강인의 아시안게임 합류 시점이 대표팀이 조별 예선 2차전을 앞둔 20일로 결정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강인이 우리 시간으로 20일 새벽에 열리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1차전을 마치고 대표팀에 합류하는 것으로 파리 생제르맹 구단과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상에서 회복하고 있는 이강인은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24일 열리는 바레인과의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부터 출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남자 배구 디펜딩 챔피언 대한항공이 새 시즌을 앞두고 일본 팀을 상대로 약점 보완에 나섰습니다. 통합 4연패를 노리는 토미 감독은 공짜로 오는 건 없다며 뜨거운 시즌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V리그 통합 3연패, 왕조시대를 연 대한항공 전보스. 전지훈련에서 미니게임을 통해 즐겁게 몸을 풀고 수비와 조직력이 강한 일본팀을 상대로 실력을 갈고 닦습니다. We want to play somebody who can push us in different ways that maybe doesn't happen in Korea. 한 선수와 정지석 등 6명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가면서 완전체가 아닌 상태로 비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토미 감독은 아쉬워하기보다는 선수들이 쌓을 경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Our national team players, they will have some, let's say international experience playing against different countries, so they will come back more experienced. 키플레이어가 많다며 무한 경쟁을 강조하는 토미 감독. You never know who's going to play during the league. We have a big roster, but whoever is on the court, our team color, our team style needs to be really clear. 사상 첫 통합 4연패에 도전하는 디펜딩 챔피언에게 방심이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Everybody for sure wants to win us. Everybody wants to beat us, so we got to be ready. Nothing comes for free. 프로배구는 다음 달 14일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 도로공사와 흥국생명의 맞대결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합니다. YTN 이진입니다. 현재 비구름이 한반도 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과 전북,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 사이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휴일인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의 양은 전남 해안에 150mm 이상, 강원과 충청, 전북과 경남 해안에 120mm 이상, 그 밖에 다른 지역에도 최고 80에서 100mm로 양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2도, 광주 23도, 부산 24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7도, 광주 28도, 부산 29도로 충청 이남은 예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날이 반짝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